자, 더불어서 대표님 이제 그 대표님께서 집필한 그 배당주 투자 책을 보면은 배당 성향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예측하기가 있다. 어떤 내용이고 특히 또 올해 대표님이 가장 사랑할 만한 배당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은 이게 이제 배당을 하는 특징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그래요. 네. 배당금이 일정하거나 그다음 배당 성향이 일정한 기업이 있거든요. 배당 성향이라고 한다면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몇 퍼센트를 배당을 하는지. 네. 이를테면 배당 성향이 50%예요. 네. 근데 100억을 벌었으면은 이게 순위 관점입니다. 네. 그럼 50억을 배당을 주는 거죠. 네. 근데 보면은 배당 성향이 그렇게 일정한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정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배당을 먼저 연말에 발표를 한다라고 네. 한다면 그걸 가지고 역으로 순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배당 성향이 50%예요. 네. 어떤 기업이 50%인데 그 기업이 50억을 배당을 한다. 그러니까 네. 주당 배당금 나오고 밑에 공시에 네. 배당 총액이 같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기업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한 50%, 51%, 49% 네. 거의 이렇게 유지가 됐었다. 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50억을 배당했는데 이걸 이제 2분의 1로 나누면, 즉 50%로 나누면은 네. 바로 이제 순이익이 나오는 100억 거거든요. 정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기업이 연말에 지난해 어느 정도 순이익을 거뒀는지 바로 계산이 가능하고 네. 반대도 가능해요. 예를 그러네요. 들어 실적을 먼저 발표를 했다. 맞아요. 라고 한다면 근데 이 기업이 또 배당 성향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이걸 역산을 통해서 맞아요. 배당금을 또 배당 서프라이즈를 예측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크레더블이라든지 네. 좀 배당 성향이 일정한 기업들이 한 그 정도 좀 잘 찾아보시면 좀 더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사랑하는 배당주. 네. 저 주식을 사랑하진 않고요, 제가.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이랑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네. 배당금이 일정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매년 배당금을 성장시키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거의 한 10년간 계속 성장시킨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종목 정도 되거든요. 네. 리노공업이랑 네이버 정도? 두 기업 모두 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아니어서 네. 사실 배당주로 보진 않죠. 네.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배당금을 계속해서 올리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약간 좀 찬바람 불 때 네. 배당주가 부각을 받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노리고 네.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할 만하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는 최근에 좀 연말까지 볼 만한 주식들이 제 생각 은행주. 은행주. 네. 그러니까 뭐 펀드멘탈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리는 만무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렇죠. 성장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웬만한 은행들의 그 예상 배당금 대비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8%예요. 네. 좀 너무너무 높으니까. 네. 가장 많은. 사실 이런 약간 불확실성이 큰 장세에서도 네. 제 생각에 그 부분이 좀 하방을 지지해 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뭐 한은에서도 계속해서 이 미국의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우리도 이번에 빅스텝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 금리를 좀 많이 올릴 거예요.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순이자 마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긴 네.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상황이 안 좋아진다, 뭐 금융위기 온다라고 하면 부실채권 많아져가지고 대손 충당금도 커질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에 아직은 그런 상황 아닌 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약간 연말까지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은행주. 그 중에서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좀 네. 다른 그런 뭐 4대 은행 대비로는 좀 배당 수익이 높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거기 환율 때문에 그래요. 네. 환율 때문에 많이 깨졌어요. 왜냐면 예전에 외화은행과 합병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외화 자산이 은근히 많아요. 다른 네. 그런 은행들보다. 물론 이제 해지는 해놨지만은 해지 비율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환차손을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이 또 진정이 되면은 다시 이제 환입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게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뭐 배당금을 줄인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하나금융지주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좀 길게 본다. 나는 배당주 장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주식 중에서 보는 게 맞아요.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관점에서 상장한 기업이 한 6,000개 정도? 그 정도 네.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매 분기 배당을 하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아요. 거의 한 1,700개 정도. 와우,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네. 매 분기 배당하는 네. 기업도 그 정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5년 이상 매년 배당금을 올린 기업도 700개 정도 돼요. 이야, 거기는 그냥 딱 그런 거예요. 그냥 네. 배당주라고 하려면은 매년 배당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배당주가 아닌 거죠. 네네. 아무튼 간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건 ETF긴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SCHD라는 게 있어요. 네. 티커명 네. SCHD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찰스 슈왑이라는 그런 그 네. 금융사에서 만든 곳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10년 이상 배당금을 증가시킨 종목 중에서 네. 재무 안정성, 그다음에 ROE, 네. 뭐 영업이익률 이런 네.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그런 ETF인데 여기가 최근에도 지금 하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고 장기적인 성과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을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S&P 500보다 나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괜찮고 배당 수익률은 현재 한 4% 정도 아,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성장주 관점에서 배당주를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좀 리치긴 한데 네. 에퀴닉스라고 있어요. 네. EQIX라고 네. 에퀴닉스. 여기는 이제 데이터 센터 리치입니다. 네. 요번에 2분기 실적을 딱 열어봤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전반적으로 예상치는 약간 부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감소한 부분도 있었는데 유일하게 뭐 구글이나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등등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사업 부분을 보면은 클라우드 부분은 대폭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 침체 안 좋다, 금리 올려가지고 성장률 박살난다 등등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 기업들의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생각은 현재까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네. 차원에서 클라우드 이게 네. 이제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데이터 센터를 임대를 해주는 그 리치 대장주 네. 같은 경우가 이제 에키닉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대신 여기는 배당 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아. 한 2%대. 네. 클라우드라고 하는 섹터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연평균 성장률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나게 네. 성장.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대표님과 저가 이제 찍는 이것도 이제 데이터 트래픽. 아, 그러네. 맞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그 서버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네. 앞으로도 그리고 이게 반대로 갈까? 네. 그 부분은 사실 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좀 네.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그 국내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같이 하죠. 네. 실제로 그 좀 성적은 어떻습니까? 국내 증시하고 좀 미국 증시.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비슷하게 깨졌기 때문에. 네. 한국식 좀 더 깨지긴 했죠, 사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열심히 또 주식 투자도 하셨고 또 공부도 하셨는데 대표님만의 어떤 종목 발굴과 선정할 때 대표님만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업황을 봐야죠. 아, 업황. 그 섹터의 매력이라든지 네. 뭐 업종의 매력. 사실 저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종목 장세에서 올해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개별 종목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개별 종목을 약간 바텀업 관심에서 네. 잘 분석해서 하는 것도 잘 통하긴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약간 좀 미인주라든지 성장주 이런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화장품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뭐 5G도 있고 네. 뭐 등등 나오는데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정말 고른 주식이 괜찮아. 실적도 괜찮고 네. 차트도 괜찮고 밸류에이션도 괜찮아. 안 가요, 근데. 아, 근데 그런 경우가 그럴 수 생겨요. 있죠. 네. 왜 안 갈까? 네. 이게 사실 주식 투자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네. 아니 그냥 솔직히 뭐 PER 싸고 영업이익률을 뭐 그냥 4년 연속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재무건전성 괜찮으면 사. 네.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네. 그 수익이 나면. 맞아요. 네. 근데 수익이 안 나요, 실제로 맞아요. 그 투자를 네. 하면은. 물론 날 때도 있지만 네. 안 날 때도 많다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사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인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 집 아들이 네. 공부를 괜찮게 해요. 네. 반에서 한 10대 안에 들고 네. 그래서 한 인서울 정도 대학을 네. 갈 수가 있는 네. 상황이에요. 괜찮죠, 이 정도? 네, 좋죠. 네. 근데 옆집에 저희 집안과 그 친한 그런 가족이 있는데 네. 거기 그 아들 아. 뭐 철수라고 할게요. 네. 철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스카이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골라가야 돼요. 네. 뭐 학과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가까운 사람인데 네.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애도 잘하지만은 네. 남의 애가 훨씬 잘해.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약간 이게 본의 아니게 약간 눈치를 주죠. 아. 더 열심히 해라. 아. 옆집에는 그런데 네. 너는 왜 그러냐. 네. 그렇게 된단 말이죠. 아, 물론 네. 이제 비교하지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떠나서 네. 우리 인생이 그렇다. 네. 주식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이 괜찮다. 실적도 괜찮고 이익률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괜찮은데 다른 sek터 같은 경우에 딱 보니까 여기는 뭐 그로스가 엄청나고 여기에다가 뭐 미국 IRA 법안 뭐 수혜 뭐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뭐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뭐 대안주가 이거밖에 없다. 네. 라는 등등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면은 네. 돈은 기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과 같이 긴축이 심한 상황에서는 돈이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선택적으로 가요, 돈이. 그래서 내 주식이 괜찮더라도 내 주식이 안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상 맨 처음에 볼 때는 약간 섹터 관점에서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당연히 기업의 경쟁력, 네. 뭐 재무 안정성, 그다음에 뭐 실적 이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봐요. 그래서 무조건 그 현재 상황에서 가장 그런 매력적인 섹터를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아, 네. 하지만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알고 있고 이걸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 섹터가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어떤 매크로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서 돈 좀 빠져서 여기로 올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은 여기 그걸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좀 저평가된 거기다 또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뭐 잘 나가는 섹터가 어디고 그 잘 나간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에 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좀 더 먹을 놈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든지 네. 아니면은 이거 다음에 어디가 올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든지 그런 네.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실적과 재무 상태 막 이런 것만 사실 너무 집중적으로 좀 언급을 했었던 데 반해서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트렌디하고 시장에서 사랑받는 어떤 그런 섹터가 사실 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또 잘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이제 어쨌거나 종목 발굴과 선정을 그런 식으로 좀 하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좀 하면서 업종도 보고 좀 섹터도 보고 그런 가운데 이 종목 괜찮다. 그러면 주식의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대표님. 주식 매매 타이밍과 관련돼서 대표님만의 어떤 노하우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괜찮은 섹터가 나오잖아요. 네. 뭐 시장의 대장주라든지 그런 것도 나왔을 때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것도 약간 시장 상황이랑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일단 따라가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자체가 좀 유동성 장세, 네, 네. 돈이 막 올 때 네. 그때는 좀 따라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같이 긴축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면 오히려 크게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다리는 방법.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이를테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이 빠질 때나 뭐 약간 러시아 그런 내지는 뭐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네.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오르진 않거든요. 네. 이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되게 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뭐냐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올렸던 그런 매크로 이슈가 좀 잔잔해지거나 아니면 그게 좀 빠지고 다른 이슈가 떠올랐을 때 네. 그때 이제 조정을 주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뭐 차트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뭐 21선이라든지 61선 그쪽에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졌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와서 이제 사보는 그런 전략이 눌림목 구간일 수도 있겠네요, 대표님.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네. 괜찮은 것 같고 그건 종목마다 다 다르겠죠.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추세가 안 깨진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이 LNG 모멘텀 자체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최소한 1년,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만한 네.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안 깨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상 그 밑에선 접근해볼 만하죠.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매수 타점을 잡으신다고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가는 종목 같이 타본다거나 또는 이제 조정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또 잘 본다거나 뭐 이런 느낌적으로. 네. 네. 대표님께서 전자 공시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전자 공시 공부를 또 많이 했었어요, 대표님. 그래요? 네. 예전에 이제 모 출판사에 나왔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저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뭐 네이버 금융은 뭐 하루에 한 10번 이상 보는 것 같고, 다트는 하루에 뭐 한 10번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재미삼아. 그 다음에 또 5% 룰도 한번 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대표님 전자공시에서 조금 좀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이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래서 뭐 책 한 권도 부족해요. 네. 워낙 유형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 딱 유용한 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아무래도 종목 발굴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 발굴을 위해서면은 지분공시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지분공시가 두 개예요. 네. 뭐 임원 특정 뭐 주주 등 네. 임원 주요 주주 등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환 보고서. 네. 네. 말도 되게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내부자, 맞아요. 뭐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네. 그런 사람들이 지분을 조금이라도 사고 팔면은 무조건 공시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두 네. 번째가 이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환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어떤 투자자라도 5% 이상 상장사 지분을 들고 있으면 공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공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는 기관 투자자예요. 네. 근데 기관 매매 중에서 다 볼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땐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약간 네. 특례를 주는 그런 그 기관 투자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 지분 공시 5% 이상 보유를 하면은 그 5영업일에 무조건 공시해야 되는데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몰아서 해요. 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몰아서 네. 그 다음 달 4월이죠. 네. 4월 10일 이내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3분기 매매 내역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9월까지 네. 다 한 다음에 10월
달 돼서 10일 전까지 아마 조만간 나올 네, 거예요. 네.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거의 한 100개 정도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 종목을 신규 보유했다, 아니면 줄였다, 아. 아니면 더 샀다 그런 네. 것들이 나오는데 어차피 1년에 4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네. 몰아서 나오는 게 그때 한번 정리하면 한 1시간이면 정리해요. 네. 그것도 1시간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 보고 어떤 종목을 늘렸는지, 네. 어떤 종목 지분 늘렸는지, 또 어떤 종목을 신규 보유했는데 새로 편입한 종목은 무엇인지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시계열로 보시면 아. 이게 볼 거예요. 보일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쪽은 좀 이제 돈을 빼는구나. 네. 이쪽은 좀 많이 사는구나. 그리고 사실 그 기관 투자자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주체가 있죠. 뭐 네. 투신 사모펀드, 뭐 금융 투자, 뭐 연기금, 보험 여러 가지 주체가 있는데 뭐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뭐 그냥 차익 거래하는 그런 네.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호흡이 그나마 좀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하거든요. 네. 단타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게 보는 섹터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특히나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상 가격보다 지금 많이 내려왔을 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보시고 어느 섹터가 좋고 이 중에서 내가 투자할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네.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로 좀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네. 편입하시는 방법, 네. 그 방법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M&A 공시 아, 네. 그런 것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작전 세력의 M&A 공시 이런 거 말고 네. 누가 봐도 되게 유명한 사모펀드 있어요. 아, 네네. 뭐 IMM이라든지 아, 네.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한행코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뭐 되게 사이즈 큰 유명한 네. 그런 사모펀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뭔가 상장사를 샀다, 네. 지분으로 샀다라고 한다면은 기사도 같이 나와요. 네.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M&A 그 하는 세력이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바이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기업 네. 가치를 키운 다음에 다시 파는 네, 그런 대파는. 작업을 하는 그런 사모펀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고를 때 당연히 신중하게 고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르고 이쪽 산업이 이쪽 섹터가 뜰 수 있다, 네. 그런 뷰를 가지고 사실 고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샀을 때 여기에다 같이 투자를 해도 좋지만은 네. 그쪽 섹터가 좋구나, 뭔가 아이디어가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한 거니까, 그렇다면은 그쪽 기업과 섞여 있는, 그쪽 기업의 섹터가 섞여 있는 다른 기업들을 한번 볼까, 투자 아이디어 네. 관점에서.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네. 단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보통 그 사모펀드들이 인수를 하고 나서 빠르면은 2년, 네. 길면 10년까지 걸려요. 기업 가치를 올리는. 네. 근데 사실 10년까지 걸린다 해서 실패한 거예요, 사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투자 호흡이 상당히 길다. 네. 그리고 인수를 한 다음에 바로 좋아진 게 아니라 구조 조정하고, 네. 그러면 당연히 뭐 자산 매각도 하고 직원들도 뭐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주가도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고려를 하신 다음에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저도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가 뭐 단타를 잘 안 쳐가지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연기금이 당시 한 30일 동안 순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8,000원대 추천도 했고 저도 이제 매수했다가 저는 이제 한 22,000원대 이제 팔았습니다. 한 20% 정도 보고. 근데 그것이 이제 얼마 전에 한 36,000원까지 그냥 올라가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연기금 이런 것들은 좀 뭔가 내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어떤 회사는 적자였는데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이미 또 매집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